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본청 상황실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VIP 보고용 영상을 챙긴 청와대. 세월호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에 열심히 구조했다는 그림을 못 만들었다고 안타까워했던 해경. 무능하고 비겁하고 한심한 정부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상세히 보도합니다. 최근 기습적으로 개장한 서울 용산에 화상 경마장이 있습니다.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성심여자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로 162일째 제발 도박장 개장을 거둬달라고 호소해왔지만 친박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공기업 마사회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도 잠자코 있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안 취재했습니다. 소방당국이 결국 보복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충북 지역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중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전원이 탈락했습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다음 주부터 1인 시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K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진 인사들의 출마 지역구 조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이 불거진 데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된 서울 동작을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 이벤트 정치로 평가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른바 새바위 활동에서는 연일 자아 비판에 해당하는 말잔치가 풍성합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서울 동작을에 누가 나올까?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도 거론이 되고 있더군요. 네, 노회찬 전 대표가 동작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득표력이 높은 노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새누리당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민주연합에서는 동작을 공천을 두고 문재인계와 안철수계의 갈등 조짐이 있는데요. 그런 갈등 끝에 민주연합이 후보를 확정하더라도 노 전 대표와 야권 단일 후보 경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안철수계의 금태섭 대변인이 민주연합의 후보가 될 경우 안철수 대표한테 지역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노 전 대표와 안철수 측 인사의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전 대표의 지역구인 노원병에 출마해서 노 전 대표의 부인과 대결한 끝에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회찬 전 대표의 실제 출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표가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 전 대표 본인은 아직 출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 전 대표 측은 이번 주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국민TV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노 전 대표가 이처럼 조심스러운 이유는 동작을 해서 진보 정치를 일궈온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노회찬 전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던 김 전 부대표는 동작을 해서 총선에 2번 출마했고 이번에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윤현식 노동당 대변인은 진보정당 운동의 대표주자로 김종철이란 활동가가 출마한 것을 노회찬 전 대표도 알 것이라면서 만약 노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문제도 살펴보죠. 명실상부한 실세로 보이는 인물이죠. 윤상현 사무총장이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평택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원 영통을 제시했더군요. 임 전 실장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임 전 실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에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고 있어 당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임태희 전 실장을 수원 영통에 전략 공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출마해 줄 것을 호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윤 사무총장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3고 초려가 아니라 10고 초려까지 하겠다며 동작을 출마를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김포 출마를 검토했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수원 카드로 생각했으나 본인이 수원을 고사했다며 전략 공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 중진 인사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장기판 말을 써듯이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새누리당의 혁신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론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을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 새바위의 이준석 위원장 등 토론회 참여자들은 강한 표현을 써가며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다음 날 저는 분명히 아침에 뜬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제대로 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우리 당의 논평이라고 할 것은 이 정도면 사실상의 승리, 소위 젊은 층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정신승리라는 단어를 또다시 한번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사실 좀 어떤 쇄신이라는 것, 제가 지난 2012년에 겪었던 쇄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밑바닥을 인지할 때부터 아마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에 박근혜 후보는 혁신, 미래, 통합, 새로운 대통령 되고 나서는 죄송한 얘기는 기득권, 낡음, 과거, 분열로 돌아갔습니다. 토론회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선거 전 이벤트성 혁신으로 위기를 모면해오는 동안 당의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친박 서청원 의원 측이 당권 경쟁자인 김무성 의원에게 친박 살생부의 진실을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 의원 캠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손봐야 할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서 의원 캠프는 친박 3적, 친박 5적 등의 말이 나온다며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건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 측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살생부 얘기는 들은 바도 없다면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선 아예 대응하지 않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무성 의원이 서청원 의원의 공세를 무시하는 건 당권 경쟁에서 다소 앞서간다는 판단에 따른 태도로 분석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가짜다, 짝퉁이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대통령이 말한 김영란법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더 강력하게 한다면서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을 적용 범위를 좁혀서라도 국회에서 조기 통과시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건 짝퉁 김영란법이라며 대통령의 관피와 척결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짝퉁 김영란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한 달 반 만의 입장 변화, 대통령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있는지, 갈수록 퇴색해져가는 관피와 척결의 의지와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한편 법의 저작권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오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면 원안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부아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기관 보고 사흘도 못 넘기고 파행 사태를 빚었습니다. 회의 중에 나온 VIP 발언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은 VIP에 관해 다소 과장된 발언을 했지만 여당은 해당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문제를 삼으며 오후 일정을 아예 거부해버렸습니다. 주목도가 높았고 국정조사의 핵심이라고까지 했던 해양경찰청 기관 보고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봅니다. 윤이나 PD. 네, 다행히 회의가 다시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 반에 진행되기로 했던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5시간가량 파행됐고 오후 7시 반에 재개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의원이 특위위원을 사퇴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는 해경청장의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오늘 새벽 1시에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과 청와대의 녹취록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김광진 의원이 김석균 해경청장과의 질의 중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청와대가 해경에게 방송 화면과 다른 현장 화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VIP가 영상을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계속 다른 화면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여당 간사는 해경과 청와대 사이의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여당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녹취록을 가졌는데 대통령은 그런 화면을 좋아하니까 그런 화면을 띄우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들어보시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죠. 예. 녹취록상에 좋아합니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VIP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녹취록상에는 VIP가 등장을 하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속기록을 정확히 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배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당 간사께서 어떻게 사과를 할 건지 좀 논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원진 간사가 문제제기해서 김광진 의원님께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까지 하셔야만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꼬투리 잡아서 이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이렇게까지 못 하십니다. 자, 유가족들은 이런 상황, 국정조사 파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기관 보고 파행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조원진 여당 간사가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회의를 못한다고 엄포를 놓자 유가족은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관 보고를 쭉 지켜봤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회의를 파행시킬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유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이 상황에 대해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자 한 유가족은 뭐가 미안하냐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당이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도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진행 못합니다. 의사 중단 좀 해주세요. 자, 속기록 좀 가져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발언이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같은 녹취록을 가지고 말을 몇 달로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질의할 때 충분히
질의하셨잖아요.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자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좀 조용히 하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 어느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국정조사를 끌고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까? 우리 유가족들한테 그 책임이 있어요? 이 국정조사 끌고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는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를 볼모로 삼고 자기 주장 관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형체도 못 알아보는 그 시신 올라오면 혹시나 내새낄까봐 희망을 가지고 뛰쳐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정조사 지키겠다고 이거 하겠다고 우리 말하는 거 딱 하나예요. 우리 애들한테 너네 왜 죽었는지 알려주고 싶다고요.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네, 파행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또 있었더군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자숙을 해도 모자랄 사람이 새누리당과 별도로 면담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유가족들이 오후 회의 속개를 촉구하며 여당 간사에게 항일 방문을 하던 중 해경청장이 상황실에 같이 있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청장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잠깐 보자고에 오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정해된 시점에 피감독 기관 책임자를 여당만 단독으로 만난 상황으로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이 잠깐 저쪽에 잠깐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계셔가지고 근데 여기 권성동 의원님 들어오시면서 권성동 의원님 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새누리당 자체 여기에 특위위원들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뭐 그 부분에 제가 사려 깊게 못했다면 그럼 죄송하고 그런데 깊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이 특위의 어떤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조 의원님은 사퇴 아니라 더한 걸 하셔야 됩니다. 위원회 비해명 아시겠어요? 지금 더 큰 사안으로 가셨어요? 저는 여기 오는 자체도 모릅니다. 왔길래 모르는지 따지셨어요? 이 만남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청와대가 이 만남의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관기관의 책임자를 여당만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네, 기관 보고가 진행됐던 오전 상황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새벽 1시에 사고 당일 해경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과 통화했던 기록이 공개돼 특위위원들은 정부기관의 허술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해경과 청와대의 한라인 녹취록에는 오전 9시 42분에 청와대가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냐고 묻자 해경 상황실은 아직 구조 단계는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또 녹취록에는 119 중앙 상황실이 선내로 구조가 가능한 순환구조대원을 투입시키지 않고 마냥 대기 상태로 둔 사실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원식 민주연합 의원은 선내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구조대원에게 답도 안 해주는 해경에 대해 119에 무관심한 해경은 국가가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통해 사고 당일 구조 헬기를 이주영 장관 의전용으로 보내고 해경이 구조 임무보다는 해경청장 의전 준비를 하려 했던 사실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네, 앞서 국회에 연결돼 전해드린 해경 상황실 통화에 관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본청 상황실과 청와대, 또 상황실과 유관 기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 통화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VIP 보고용 그림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후 해경은 구조 활동을 보여줬어야 했다, 그림이 됐어야 했다며 구조 실패보다는 보여줄 그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심지어 119 수중 구조 요원들이 세월호 선내 진입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해경 지휘부는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수시로 의전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고 당일의 통화 내용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4월 16일, 해경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간은 9시 35분경입니다. 400명이 넘는 승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해경은 도착 4분 뒤 경찰청에 전원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침몰된 상황이 각박한 겁니까? 지금 현재 붙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구조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해경의 안이한 상황 인식은 청와대와의 통화에서도 드러납니다. 9시 42분, 해경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아직 구조 단계가 아니라서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구조 작업하고 있나요? 구조가 아직 지금 구조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당시 해경은 세월호가 좌현 40도 기울어진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물거리는 동안 배는 점점 더 기울어졌고 해경은 끝내 선체에 진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해경 경비국장은 그림 걱정을 합니다. 지금 여객선에 우리 항공 구조단이 못 내려갑니까? 아직 못 내리고 앞에 선수만 남아있다던데 네. 지금은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좀 내렸다고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못 올라가면은. 우리가 올라가고 유도한 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해경은 사고 초기부터 한라인 보고를 하면서 청와대로부터 현장 영상을 빨리 보내라는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무슨 헛소리냐는 질책을 하기도 했고 VIP, 즉 대통령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영상 전송을 요구했던 사실이 녹취록에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나 해경이나 구조보다는 보고와 책임 소재를 더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왜 세월호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번 녹취록 공개로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해경 지휘부는 현장 구조팀에서 선내 진입 지시를 요구하는데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1시쯤 현장에 구조요원을 보낸 중앙 119 구조단과 해경 본청 상황실 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저희들 그 헬기가 이미 도착해 있는데 예. 아직 별도의 지시를 못 받았는 모양이에요. 저희들은 그 헬기에 그 순환 구조 전문대원들이 다 탑승을 해 있거든요. 예. 그 배 안에 요구조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그냥 그 투입을 해서 예. 잠수를 해서 출동이 가능한 구조가 가능한 대원들인데요. 예. 그래서 그 침몰선에 안에 요구조자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잠수가 가능한 직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예. 지금 우리도 지금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해경이 선내 진입 지시를 내리지 못한 이유는 의전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구조 상황, 특히 헬기가 투입되는 구조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해경 담당자가 해경 고위 인사 수행 때문에 상황실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 상황실이 직접 의전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9시 54분쯤 해경 상황실이 인천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을 때의 통화 내용입니다. 총장님이 타고 나가실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희가 구조임무보다는 총장님이 임장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예. 11시 43분에는 제주청에 전화를 걸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위해 헬기를 동원합니다. 장관을 태운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상 담당관이 그랬는데 김국장님 장관님 편성차 헬기 이동시키지 말고 어차피 유류 수급하러 무안공항으로 간 김에 거기 유류 수급하고 장관 타고 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장관 편성차 간다고 이동한다고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청와대가 사고 당일부터 세월호 인양에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인양함도 준비했지만 이 시점은 구조당국이 가족들에게 구조에만 집중하겠다고 안심시키던 때였습니다. 민간에서 인양함 하나 불렀어요?
저기 설악구라고 해양관리공단 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삼성에서 해가지고 삼성 2호. 삼성 2호. 그래가지고 지금. 예인이 아니고 인양함이잖아요. 인양이고, 그 예인선도 해가지고. 그 인양 방법인데, 선수 그 스라스트하고, 선미 그 프로펠러 샤프트, 그 양쪽에 체인을 그어가지고 올린다. 올려서 일단 약간 부양시킨 뒤에, 다시 그 턴오버, 바로 돌려가 채워가지고 올린다. 이 내용입니다. 선체 진입은커녕 물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고 당일. 정부는 무능했을 뿐 아니라 구조보다 보고와 의전을 중시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통화 녹취록 공개로 그 실체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지만 그 본질이 무능과 비겁에 있다는 사실은 또렷해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충북 청주소방서에서는 최근 간부들이 소방대원들을 모아놓고 소방관 1인 시위 참여에 대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특정 언론을 좌익 매체로 매도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K가 이 사실을 보도한 뒤 충북소방본부는 한 간부에 대해서는 전보 발령을 냈고 또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의 보복 가능성을 취재해온 뉴스K는 1인 시위 참여자 대부분이 최근 승진해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주의를 받았던 간부는 승진을 했습니다. 1인 시위를 주도했던 소방발전협의회는 다음 주 1인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지연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중 최근 소방관 1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이들 중 승진 대상자였던 4명이 최근 충북소방본부 승진 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전원 탈락이었습니다. 이들 4명은 최근 소방관 1인 시위에 대한 간부들의 협박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청주소방서 소속입니다. 4명 중 3명은 지난 6월 16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된 사전심사에서 탈락했고 1명은 본심사까지 올라갔지만 27일 결국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탈락자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직원이 승진하고 심지어 협박성 발언 파문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았던 한 간부까지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소방당국의 인사조치가 1인 시위 참여에 대한 보복이라는 반응 속에서 소방관 1인 시위는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관 자녀들이 1인 시위를 벌였고 일반 시민들도 소방방재청 해체에 반대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지지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제 소방관들이 1인 시위를 하다가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나왔죠. 누군가의 압력과 징계를 조치한다는 것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걸 보고 소방관은 그럼 국민도 아니다는 것이냐, 소방관은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표출도 못한다는 것이냐. 그동안 소방관들이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을 지켜줬잖아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줬다면 이제 시민들이 소방조직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게 국민의 안전권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선 것이죠.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된 소방관 처우 개선 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소방청 해체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할 때까지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문제를 삼겠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소방방재청 해체 등을 졸속으로 발표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지 진상을 규명해 놓고 그러면 구조와 군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진단한 후에 필요하다면 정부조직 개편에 손을 대야 되는데 아직 진상규명과 원인규명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은 중간 단계에서 정부조직법을 손을 댄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꼼수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 1인 시위를 주도했던 소방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시도 소방당국의 승진심사에서도 보복성 조치가 이어질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사가 지금 먼저 이루어진 건 충북이고, 다른 데는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들리지만, 7월 달이면 그런 부분, 대부분 그런 승진 요소가 있거나 인사이동 관계가 있어서, 불리그 받을 사람이 나올 소지는 장담할 수 없죠.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압력으로 행사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실제적으로 어떤 승진이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 불리기를 줄 수는 있는 거죠. 또한 잠정 중단됐던 1인 시위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처우와 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소방공무원 사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보복성 인사조치에 의해 잦아들거나 해소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서울 용산역에 있는 막권 장외 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이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택지와 학교 근처로 이전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학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녔던 성심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오늘로 162일째 반대 농성을 벌여온 주민들은 대통령 후배들의 등하굣길을 화상 경마장으로부터 지켜달라며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5만 명이 이름을 올린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학교로부터 200m 이내는 불법이지만 230m라서 괜찮다는 공기업 마사회. 교육 환경 문제가 이렇게 수치로 딱 자를 수 있는 것인지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앞 주거지 앞에 도박장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서울 용산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시범 개장한 용산 막권장애 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이 이전해 오는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시민 5만 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화상경마장 인근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님께 정말 학교 앞 화상경마장 입점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단지 성심여중고가 대통령님의 모교라서가 아니라 이 땅의 한 학교 앞에 화상경마 도박장이 들어섰을 때 정말 이 땅의 미래, 이 나라의 교육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그 상황을 바르게 보시고 적절한 조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주말 화상경마장이 기습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6월 16일에 국민권익위가 학부모와 주민들이 더군다나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전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국민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하자마자 지난 6월 28일 기습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경마 고객들을 불러들여서 막권을 2만 원 넣지 공짜로 주고 도시락을 제공하고 그리고 2만 1,000원짜리 입장료도 받지 않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상경마장 이전 철회를 권고했지만 마사회는 시범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마사회는 향후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습권 문제, 주민 안전 문제 등 우려사항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과 성심 여자중고등학교의 거리는 230여 미터.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경마장, 호텔 등 유해시설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 곳에 경마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마사회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성심여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학교 교정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경마장 건물이 보입니다. 학생들의 하굣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경마장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학생들이 버스를 탑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점이 무서워요? 술 취한 아저씨들한테. 네, 그리고 학교 주변에 환경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학교가 아무리 교육 환경인데 경마장이 이렇게 대놓고 들어오면 저희도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는 곧 있으면 졸업하는데 또 들어올 1학년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경마장 이용객의 일부가 정류장 뒤편 공원에서 학생들과 마주치는 상황을 학부모들은 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경비 인력과 CCTV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곳까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범 개장한 화산경마장 건물로 올라가 봤습니다. 화산경마장 15층에서도 학교 교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주말 시범 개장 당시 경마장 이용객의 일부와 충돌한 성심 여중고 교사, 학부모 등 서너 명이 구급차에 실려간 일까지 있었지만 마사회 측은 이번 주 금요일과 주말에도 시범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평화헌법으로 불려온 일본의 헌법은 이제 더 이상 평화헌법이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가 명시돼 있지만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바꿔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도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2차 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승전국 미국의 용인하에 군사 강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11월 승전국인 미국이 요구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구조의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평화헌법이라 불렸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그동안 집단자위권을 포기해왔습니다. 집단자위권은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군사 공격을 받을 경우 공격받은 나라의 동맹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집단자위권을 주권국가의 권리로 인정하지만 일본은 헌법 구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행사하지 않아왔고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후체제 변경을 본격적으로 꾀했습니다. 1999년 미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가능케 했던 주변사태법의 제정은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주변사태법에 따라 자위대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2001년 해외에 나가게 됩니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 일본은 2003년 유사법제를 제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전쟁을 거론했습니다. 유사법제는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를 상정해 자위대의 출동 등 정부의 대응 방침을 명시해 놓은 법입니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국민보호법, 선박검사활동법, 자위대법 등 전쟁과 관련된 법을 정비해왔고 아베 내각은 마침내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헌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헌법 해석만 바꾼 이른바 해석개헌으로 집단자위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집단자위권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도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군은 미일 합동 군사작전의 하위 파트너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화면을 보여달라 요구하죠. 그렇죠.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예. 다른 일을 그만두고 계속 영상 중계 화면 배만 띄워라. 외부로 송출하는 화면 안 된다. 해경이 말하지만 카톡으로라도 해서라도 보내라.
요청을 해보겠다 하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다.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죠. 지금 야당 의원께서 VIP께서 뭐 영상 이거 말고 저기 좋아한다. 전혀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청장님.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말이지 이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녹취록 똑같은 녹취록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도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 그래 현혹을 해요? 똑같은 녹취록을 가지고 대통령을 폄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녹취록상에는 VIP가 등장을 하죠. 그럼 보시죠. 아 그거 좀 싸가지고 보고 좀 하라고 하니까 그거 좀 BH가 말하죠. 해경청이 예 알겠습니다. BH VIP도 그런 건데요. 지금 해경청 예 저도 좀 해가지고 현장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BH 요청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해경한테 다이렉트로 이 BH가 말하는 것에 바로 윗줄에 BH가 말하는 것이 VIP도 그런 건데요. 지금이다. 그럼 여긴 VIP는 다른 VIP십니까? 대통령이 그 화면을 좋아하니까 그 화면을 좋아하니까 보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게 대통령이라고 확인됐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진행 못합니다. 의사 중단 좀 해주세요. 자, 속기록 좀 가져오세요. 속기록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발언이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같은 녹취록을 가지고 말을 헛다리로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질의할 때 충분히 하셨잖아요.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든지 그 대응을 하는 것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광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공식 사과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잡은 사람들처럼 왜 이러세요? 상당히 고의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또 어떻게 사과를 할 건지 좀 논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됩니까? 참을 수가. 뭘 누가 발언을 하시라고요 그럼. 누가 잘못했는데? 그 천박한바 경박하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록상에 좋아합니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공식 사과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2차 교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죠.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전교조의 2차 교사 선언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 선언을 전교조가 오늘 발표했고 조합원 12,244명이 참가했습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져야 된다는 지난 1차 교사 선언보다 훨씬 더 강한 내용의 비판이었습니다. 오늘 선언으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하고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 노조 전임자, 전교조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부의 통보에 대해서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에 전국 교사대회를 열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갈등 상황 와중에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죠. 예. 전교조를 방문을 했더군요. 예, 2차 교사 선언이 있었던 오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 이틀째 공식 업무로 교총 그리고 전교조 본부 이 두 군데를 차례로 방문해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실 조교육감은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 전교조를 파트너로 하지 않는 교육행정은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은 조희영 교육감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 지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대 교원 조직인 교총과 전교조를 함께 오늘 방문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밀양 송전탑 행정 대집행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밀양 송전탑 전국 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송전탑 농성 강제 철거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다가 냈습니다. 밀양 주민들도 왔고 또 정청래 의원, 장하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전국 대책위는 지난 6월 11일 농성장 강제 철거 과정에서 경찰 2,000명, 또 밀양시 공무원 200명이 동원돼서 칼로 농성 움막을 찢는다거나 또 알몸으로 있던 고령의 여성을 무리하게 끌어냈다거나 그리고 주민들의 목에 두른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르는 그런 폭력적인 진압이 자행됐다면서 규탄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청원서 제출에는 167개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정당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자,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던 여러 가지 간첩 조작 사건 외에 또 그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이 있죠. 예, 작년에 탈북한 여성입니다. 이모 씨인데요.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합심센터라는 곳에서 영장도 없고 또 변호사도 없이 100여일 동안 진행된 조사로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해야 됐습니다. 국정원은 이 씨의 자백만을 증거를 해서 이 씨를 북한 보위부에서 직접 파견한 공작원이라고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3년형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법원 상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고에서 이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은 영장 없이 사실상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국정원의 위법 수사를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네, 이 씨의 자백이 허위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법을 위반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태강그룹 유선방송 그 사업자인 티브로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오늘 국회에서 슈퍼 갑질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더군요. 국내 1, 2위를 다투는 종합 유선방송사인 티브로드가 그동안 가입자 영업이라든지 또 설치, 유지보수, 해지 이런 과정에서 그런 업무하고 또 거기에 드는 비용을 협력업체에다가 떠넘기는 횡포를 부려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티브로드 고발 기자회견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원청인 티브로드가 52여 개의 협력업체에 강요한 위스탁 계약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그리고 불법 영업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서 정부 부처 3곳에다가 이 문제를 신고했습니다. 티브로드는 이미 2012년에 부당 내부 거래와 불법 영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400여 명의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기 내각,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 의혹 한 가지 또 짚어보죠. 최향희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까? 예, 지난주에 최향희 후보자의 부인이 이미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오늘은 최향희 후보자 본인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2채의 아파트 매매가를 축소해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2년에 서울 방배동의 53평짜리 아파트를 7억 4,500만 원에 사면서 구청에다가는 5억 3천만 원에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만약에 제대로만 신고했다면 세금 4,300만 원 정도를 냈어야 되는데 약 3천만 원을 탈세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서초구 반포동의 40평짜리 아파트를 3억 원에 팔면서 구청에다가는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해서 2,400여만 원으로 추정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두 번의 축소 신고로 인해서 최향희 후보자는 총 5,5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향희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운 계약서는 당시에 관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 후보자와 관련해서 고추밭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2004년에 최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시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다가 별장 부지와 농지를 주말 농장 용도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현행 농지법상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또 정원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이 농지를 별장 잔디밭으로 그동안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급히 고추 모종 10개를 심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최 후보자의 고추밭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농은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논평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어떤 뉴스들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최근에 일본 정부가 훼손하려고 하는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1달러당 1,009원에 마감되면서 6년 만에 1,01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상반기 내내 조금씩 환율이 내려왔는데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출에 더 짙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등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에서도 녹조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남한강 수질 측정 결과 예년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남조류 세포가 발견됐다면서 오늘 조류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이 녹조 창궐 시점이 해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빨라지고 있고요. 네. 이 원래 이 팔당호 녹조라는 것은 녹조라다가 최초로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때 저희도 잠깐 보도했습니다만 굉장히 보기에도 징그러운 생명체죠. 큰 비디끼. 영산강에 있는 네. 외래종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라일락의 계절은 갔습니다. 벌써 여름 깊은걸요. 하늘의 별처럼 땅 위에는 꽃이 피는가 보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도 갔습니다. 별도 서로 다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상의 꽃들도 다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툽니다. 별처럼 꽃처럼 그렇게 다툼 없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싶었습니다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2차 교사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반성과 성찰은 부족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에 12,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그것뿐이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결코 가벼운 이유는 아닙니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6만 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교원노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단 9명을 트집 잡아서 6만 명 조직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현행법이 국제 기준에 한참 모자란 악법이라고 지적하자 악법도 법이라고 응수합니다. 악법이든 모자란 법이든 법이라도 죄다 지키자면 좋습니다. 다 같이 지키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축소하고 은폐해도 국정원 요원들의 불법 대선 개입 사실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면죄부를 주려 했지만 현 정권의 검찰조차 NLL 대화록 유출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법적 지위까지 박탈시킨 전교조의 흠결을 굳이 수치로 환산해보면 6만 분의 9, 0.0001호에 불과합니다. 국정원과 여당 의원의 대선 관련 범법 행위가 아무리 가볍다 한들 6만 분의 9, 0.0001호만큼의 무게보다 가볍겠습니까?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